지난 2019년 우리 경제 연초부터 전망이 어둡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 경제 성장률 2% 달성했는지도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올해 2020년은 과연 경제에 활력이 좀 돌아올 수 있겠는지 오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홍춘욱 겸임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확히 1년 전에 두 분 모시고 경제 전망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측이 맞았나요? 부분 맞긴 했지만 대체로 보면 틀렸죠.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 욕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맞춰도 낮아지는 걸 맞추면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를 찾으려고 해도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지 않았나. 네. 그다음 과거에 이제 고성장했던 거랑 비교해서 너무 막 이게 좀 과거랑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현재 체격 조건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전망대로 돼버렸죠. 2019년이. 아직 최종 성장률 집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2% 될까요? 4분기 숫자가 이제 중요한데 4분기에 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야 그렇죠. 가능할 정도로 좀 어려운 여건이어서 약간 밑돌거나 아슬아슬하게 부합하거나 그 정도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부가 밀어내기를 좀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수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비들 많이 쓰게 하고 남은 이용 예산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예산까지 조금 끌어다 써서 막판에 뒤집기 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그 수치적인 의미는 별로 의미가 그렇죠. 없고요. 체감이 2%냐 1%냐 체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 심리적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마지노선을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 양극화가 불균형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너무 극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시선은 이제 정부가 내건 목표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2020년 올해는 2019년보다는 좋은가요? 홍춘욱 교수. 예, 일단 예산안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어요. 그래서 9% 이상 예산을 500조 정도 되는 재정 지출을 이른바 슈퍼 예산. 네. 당분간 슈퍼 예산이 계속될 것 같고요. 슈퍼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쌍두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수출이고 하나는 투자인데 둘 다 되게 부진했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정부 지출 하나로 어려움을 좀 버텨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0년 예산안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짜여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지난해 연말 2019년 말에 선진국 쪽의 경제 지표들이 정말 거기도 별로 안 좋다가 간신히 나아지는 모양들이 조금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여러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투자는 여전히 어려워 보이는데 수출에서 조금 반등이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8년에 기록했었던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회복해 가는 거지 증가세가 탄력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2019년보다는 수출 감소폭은 줄어들 테니까 그걸로 성장률의 반등은 나올 것 같다. 근데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의 효과 그리고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전망 그 두 가지를 좀 짚어주셨고 이 소장께서는 지난해가 정부가 470조 원을 쏟아붓고 한 2% 잠정치라고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이 3.1%로 고점이었고 2018년이 2.7%. 그래서 지난해가 2.7에서 2.0으로 내려오니까 너무 가팔라서 어려웠던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 2.4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민간 기관들의 예측치를 보게 되면 한 1.7 낮게는 높게는 2.3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정부가 상징적으로 2.4를 제시하고는 있는데 저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바닥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 올라가도 0.1, 0.2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다.
정부가 일단 뭐 512조 이상의 슈퍼 예산 뭐 상반기 끌어 쓰고 이거는 예전에 됐던 거고. 예. 근데 정부의 가정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일단 세계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홍 교수께서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IMF나 OECD는 과연 올해가 지난해보다 나아질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미국, 중국은 지난해보다 올해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실정이에요. 실제로 OECD 전망을 보니까 미국이 지난해 한 2.3 정도 했다면 올해는 2%. 그래요. 그리고 중국이 지난해 6.2를 했다면 올해는 5.7%.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2020년 세계 경제 리스크를 뭐라고 할 거냐.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리스크.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차이나 리스크를 꼽는데. 근데 그게 19년에 심했고 20년에는 미중 무역 전쟁도 이제 좀 풀어져 갈 거라고들 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단계, 3단계 이게 결코 이제 패권 전쟁의 진검승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단계의 미니딜, 스몰딜 정말로 약한 펀치 정도는 이제 주고받다가 이제 자제를 했지만 정말 자존심을 건 싸움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리스크고요. 근데 트럼프도 대선 치르려면은 경제 좀 좋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도 정말 지난해 연말까지도 제롬 파웰 연준 의장한테 금리를 적게 내리고 폭도 적다라고 해서 굉장히 압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 갑질을 했어요. 네. 정말로 중국만이 아니에요. 유럽과도 뭐 에어버스 보잉 보조금 줬다라는 이유로 싸우려고 하고 있고 자동차 갖고 지금 EU하고 일본, 한국을 타겟으로 또 추가 관세를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근데 그 카드가 언제 나오느냐? 그게 올해가 나올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쏟아져 나온다. 실질적으로 미국도 좋지 않은 징조는 지난해부터 있었어요. 이게 뭐 장기, 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한 뭐 15개월에서 한 2년 정도 후에는 이제 침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미국 경기도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안 좋아지면 2년째 안 좋아지는 거예요, 미국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빠졌거든요. 알겠어요. 홍 교수님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잠정 휴전이다 정도로 봅니다. 특히 이제 후아웨이를 비롯한 중국 차세대 성장 기업들이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한 이유가 뭐냐? 이러면 중국 기업들이 열심히 혁신을 주도한 탓도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보조금이 너무 과하다. 이제 그 무역 분쟁의 1차는 무역 적자 문제였지만 2차 라운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채를 마음대로 조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정부의 보증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자금을 조달해서 또 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든가 상표권, 로열티 이런 거 안 내고 이렇게 사업하고 장사해 왔던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앞으로 좀 고생하고 더 나가서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2019년 연초의 상황이랑 2020년 연초의 상황에 우리가 가장 좀 달라져 있는 건 역시 중앙은행이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2018년 말 19년 초에는 미국 중앙은행이 1년에 금리를 4번 올렸거든요. 그래서 2.5%까지 금리를 갖다 놨었는데 그걸 내려서 1.5에서 1.75까지 지금 금리를 많이 낮춰놓은 상황에 더 나가서 2019년 12월에 열렸던 연례 그 금리 결정회의 FOMC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2020년 내내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경제 여건이 안 좋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일단 돈을 풀면 그게 이제 착시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효과는 조금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뭐 선진국 가운데 미국 혼자 참 좋았었는데 미국 중앙은행조차도 이제는 미국도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공식 인정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국제경제, 세계경제가 뭐 조금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나 그 조금이 진짜 조금이군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국이 어려운 게
미국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있고 거긴 뭐 어떻게 우리가 외환이랑 또 엮여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파트너인데 우리나라 또 전체 수출에서 좀 크게 보면 홍콩이나 뭐 대만, 싱가포르 등 이른바 범중화권까지 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거의 30% 후반이 대중 수출이거든요. 예. 이러니 양쪽에서 이제 우리가 사이를 잘 지내고 경기가 좋아야 수출이 좋은 건데 둘 중에 한 나라만 좀 경기가 안 좋거나 또 둘이 사이가 나빠지거나 이러면 사이에 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인데 이제 그래도 2019년에 수출이 뭐 두 자릿수 감소잖아요. 이렇게 두 자릿수 감소를 했던 그건 좀 네, 심했으니까. 심했죠. 알겠어요. 그 수출 가운데서도 당장 반도체 이젠 좀 좋아질 거라는 이게 나오던데 맞아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예전처럼 이렇게 규칙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이 지난해 연말부터 이제 꿈틀꿈틀 이제 현물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5G라든가 이제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대용량 어떤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 내년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 2년 정도는 조금 반도체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때문에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SK하이닉스를 지난해 연말부터 좀 쓸어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선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후행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정말 좋아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기간, 폭이 더 중요하고요. 이게 또 이게 글로벌 경기가 이제 좋아져야지만이 뭐 이런 큰 어떤 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IT 공룡들이 데이터 센터를 먼저 증설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재고를 좀 누적시키면서 그동안 누적된 재고를 좀 선제적으로 사들이면서 가격이 올라갈지 그리고 우리는 이 현물 시장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삼성과 이 SK하이닉스는 고정 이 거래처들에 대한 고정 거래 가격은 보통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실제 이윤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큰 흐름에서 좀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지난해가 너무 안 좋았어요. 25%나 거의 뭐 예상치도 못했던 정도의 침체였기 때문에 지난해만큼 이제 힘들어지진 않을 거다. 개선되긴 개선되는데 그 기간.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반도체가 그렇다면 2020년에 좀 우리 경제를 끌어갈 주력 산업이랄까? 그런 게 어떻게 전망되세요? 일단 반도체가 뭐 가장 크게 정부도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반도체인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자동차는 업체별 희비가 너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이게 지금 내연기관에서 이제 성장 동력, 그러니 수소차, 전기차로 이제 전환하는 시기인데 이게 전환이 좀 빠른, 그나마 이제 좀 빨리 대응하고 있면서 이제 신차를 적게 내놓고 있는 현대차의 경우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고 기아차도 그런데 그다음에 나머지 르노, 삼성, 한국 GM 그리고 쌍용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를 과연 본사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단협조차도 지금 지난해 걸 해결하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삼성하고 SK가 뭐 같이 이제 좋아지면 혜택을 보지만 자동차는 업체별로 너무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고요. 또 조선도 좀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지난해보다는 점차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1, 2위 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출량 면에서 근데 이제 이 새해 들어서는 친환경 규제가 시작이 되면 조금 더 이제 이 고부가치 선박 쪽에 강한 우리가 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여기는 사실 합병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합병? 예. 여기는 이제 이 현대하고 대우 조선 해양의 합병 문제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굵은 덩치가 큰 업체가 경쟁력을 반독점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상국에 대해서 주요 국가에 대해서 반독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날 거냐. 이 경쟁국들 특히나 이제 중국 우리를 견제하고 있는 중국부터 일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데 대한 어떤 승인 심사도 굉장히 조선업종에 중요해 보이고 뭐 그 외에는 기대되는 게 뭐 바이오지만 바이오는 너무 뭐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통적인 우리의 그 주력 산업들에 대한 한 해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는
뭐 제2의 벤처 붐이 될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어떤 혁신 경제를 이끌어갈 뭐 선도가 될지 뭐 이런 쪽에 눈을 돌리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지원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성과가 안 나오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이제 매출, 뭐 성장의 탄력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잘하고는 있어요. 잘하고는 있는데 원체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양대 공룡, 반도체랑 자동차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둘을 대략 그 부품까지 합치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30% 이상이 이 양대 산업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선도까지 하면 한 30% 후반. 굉장히 비중이 큰 3대 산업이 그렇죠. 일단 우리 경제도 고용도 많아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걸 좌우하는 이쪽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더 나가서 제약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또 여행 숙박 뭐 이런 관련돼 있는 산업들이라든가 또 화장품 여기에 이제 로봇 이러면 이제 5대 보통 차세대 산업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숫자는 올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는데 뭐 다 합쳐봐야 근데 아직 적다. 얼마 아직 안 된다. 적다 이거죠.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1월에서 11월 통계까지 나와 있으니까 우리나라 여행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살펴보면 14%나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2016년 말에 그 사드 보복 그때 이후 엄청나게 감소했다가 중국에서 완전히 뚝 끊겼었죠. 뚝 끊겼었죠. 그게 최근에 왕창 들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26%나 늘었다. 이제 기저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크게 뭐 평가할 거냐 이렇게 보면 좋아졌다 정도인 거지. 이전의 전성기 2016년의 전성기에 비하면 아직도 손색은 좀 있다. 그러나 회복됐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제 또 다른 부분. 예, 두 번째가 문화 콘텐츠나 뭐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한 75억 불 정도 수출을 했는데 2019년은 이보다 훨씬 더 성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다 합해서 75억 불이에요? 네, 게임, 그렇군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그리고 지식 정보 캐릭터 요새 또 캐릭터가 또 잘하고 있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나 매출만 해도 몇백조에 달하는 거에 비하면 아직은 좀 적지만 여기는 이제 대신 고용 유발 효과가 크잖아요. 그죠. 네, 그쪽이 또 좋고 그다음 화장품도 괜찮아서 그러니까 11월 통계까지밖에 아직 안 나와 있다라는 건 감안하고 보셔야 되지만 물량 기준으로 한 3-4% 정도 성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리고 바이오 헬스 이쪽도 한 3% 정도 성장. 그러니까 2019년 한국 수출이 2자릿수 마이너스다라고 했는데 이쪽 산업들은 다 플러스니까. 큰 일을 했다. 근데 차 세대란 말 그대로 좀 더 이대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좀 나오고 그래도 일단 해야 된다. 일단 그 성적은 기분 좋네요. 플러스가 낫다. 그러니까요. 이게 잘 없으니까요. 자, 수출 관련 얘기 쭉 해봤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내수 뭐 특히 중소기업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내수 쪽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외국인 들어오면 좋아집니다. 이게 참 우리가 관광객들 들어와서 돈을 많이 써주느냐 이거는 좀 좋아지고 있다. 여기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020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 주석이 온다고 하니까 일단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냉각됐다가 조금 나아지는 면이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대 섞인 전망을 공언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이 2020년 예산안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다음은 정부가 할 일이잖아요. 또 이제 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제일 많이 쓰는 게 보건복지고용 이쪽에 180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을 여기다 하고 전체 예산의 35.4%.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비판받을 부분도 존재하겠죠. 보건복지 고용이라는 좋은 대의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나 일시적인 일자리들 이런 거 만드는 쪽에서 이게 사실 숫자 관리 아니냐? 이렇게 불가피하긴 하죠. 이건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지적받을 부분이 이런 있다라는 돈은 바로 시장에 풀리는 거니까. 그렇죠. 또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이 소득이 증가한 거에 따른 바로 쓰죠. 소비 성향이 그러니까요. 높아요. 그래서 이쪽을 늘린 거를 이 경기 여건이 안 좋은 건 상황에서 무조건 뭐 비판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경직성 예산 관리들 앞으로 잘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 그 재원 배분 예산 재원 배분에서 가장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정말 그 6년 만에
거의 6년 만인 것 같습니다. 6년 만에 SOC 관련 예산이 좀 큰 폭증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SOC 관련 예산안의 전체적인 총 규모는 2015년이 정점이었어요. 쭉 줄어왔는데. 예. 그때 24조 원, 그것도 뭐 크진 않지만 24조, 25조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19조 원까지 줄었거든요. 그게 2020년 뭐 얼마 안 늘었습니다만 22조 원 정도로. 아무튼 이런 그 건설 관련돼 있는 지출들 10억 정도 이렇게 하면 새로 그 늘어나는 일자리가 9개 정도 늘어난다고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1조 원이면 900명, 또 10조 원이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이니까 9,000명 이상, 그리고 또 그런 일자리 하나 늘어나면 그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돈 쓰는 것까지 하면 효과는 분명히 있는 산업인데 이 부분 계속 긴축하다가 드디어 늘어난 게 일단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드디어 태도를 오래간만이지만 좀 바꿨다는 점에서 점수는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교수님은 점수 주지만 또 욕하는 사람 좀 많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토건국가 흉내내는구나. 뭐 이러면서 총선 또 의식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뭐. 근데 어쨌든 당장 이거는 일자리 내수에는 긍정적 효과로 올 것이다. 네, 거기다가 뭐 기업 R&D 관련 예산도 한 4조 원 정도 층에 이루어지고 2019년 예산안에 그때 편성됐을 때보다는 2020년 예산안이 일단은 조금 더 경기 친화적이다. 경기 친화적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철 소장도. SOC 예산은 정말 깜짝 예산이에요. 연말 국회 예결위에서 쪽지 예산이 난무하면서 지역 예산을 받아가서 그걸 또 SNS에다 홍보하고 올해 총선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할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뭐 그 정부는 뭐 토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제 그 경기 부양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보면 뭐 민간 간선도로, 이제 고속도로나 아니면 뭐 GTX 같은 경전철 사업 그리고 재생 사업 뭐 이런 쪽에 좀 쓰이게 되면 뭐 당연히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수는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국내선 돈을 안 쓰고 해외선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도 그랬어요. 지난해도 사실은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어요. 거의 1년 내내 신차 사면은 개별 소비세 딱 깎아줬고요. 맞아요. 또 7, 8월 되면은 전기세 깎아줬고요. 그랬죠. 그리고 뭐 1등급 가전제품 사면 또 부가세 환급해줬고요. 뭐 이런 것들 계속했는데 올해도 비슷합니다. 뭐 신차 휴가는 없어졌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이번엔 개별 소비세가 70%나 깎아줘요. 그리고 뭐 가전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이제 소소한 머리를 쓰고는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어붙은 심리를 해동시킬 거냐. 여기 큰 이면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한 몫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어지간히 자영업에서 장사가 안 되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고 생활비로 쓰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출이 워낙 촘촘합니다. 규제가.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해외 나가서 쓰자라는 주의는 여전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소비가 너무 안 되니까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가 재정을 들여서 없는 돈을 들여서 자극책을 좀 내놓고는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풀리고 이래야 되는데 경기 상황과 밀접해서 이게 내수가 좋아질 거냐. 워낙에 수출 의존도의 경제이기도 하고 내수가 좋아질지는 참 미지수입니다. 네. 결국 좀 얼어붙어 있는데 그나마 예산을 좀 쓰면 다시 좀 군부를 뗄 수는 있겠다. 그 정도의 어떤 반응이네요. 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만 10년 동안 연평균 예산안 증가율이 한 5% 정도. 그랬죠.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있고 또 그전에는 3%씩 우리 성장했던 나라니까 사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어떨 때는 예산 증가 속도가 안 빨랐었는데 그랬죠. 그걸 이제 2019년에 한 7%, 추경까지 하면 더 됩니다만 거기에 2020년 9%로 이 태도 변화가 있었다. 그건 잘했다. 잘한 건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이인철 소장이 그 대출 규제 얘기하시면서 부동산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 지난 한 2년여 사이에 서울하고 뭐 부산 이런 뭐 특정 지역 대상으로 급등세를 보인 거는 숫자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실거래가 신고된 것만 전부 가지고 부동산 정보업체가 이렇게 평가낸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료만 봐도 몇십 % 뛴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금년 부동산 쪽의 전망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분간 휴화산이다. 휴화산. 계속 화산은 화산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 늘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소부화의 길거리를 건너는 나그네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그 사람이 과연 햇빛일까 바람일까. 계속해서 17번에 걸친 바람을 하니까 더 겹겹이 이제 껴입다가 물론 18번째는 하나 정도 이제 출근을 마련은 해줬어요. 이 출근을 마련해줬다 하더라도 이제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10년 이상 보유했던 주택 이제 팔 경우에 한해서 정말 숨통은 틔워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규제 일본도로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중 유동성이 지금 1,100조 원이 넘는 유동성이 있는 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자금을 컨트롤하지 않은 한 계속 기울거릴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예. 뭐 지방의 부자들도 서울에 한 채는 가져야지.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중국 부자들도 그렇게 또 몰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게 국내 돈 풀린 것뿐 아니라 해외 돈까지 밀려오는 그런 서울 주택시장이다. 이건 정책으로 못 막죠. 이 글로벌 현상이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그 뉴욕이나 런던, 뭐 시드니, 홍콩, 심지어 뭐 밴쿠버 같은 지역들에서 급등했죠.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투자 이민의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거나 특정 국가 외국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세금을 가중을 한다든가 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나올 지경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도 우리만 통제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닌 게 된 거죠. 여기에 또 우리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만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한국도 금리를 2번이나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차입 여건 되게 좋아졌고요. 더 저는 2019년 정부 정책, 부동산 시장 정책에서 이게 혼선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적격 대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매년 갈아타거나 하는 변동금리 대출들을 단기적인 변동금리 대출을 15년 이상 장기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때 그 금리 조건이 1.8에서 2% 사이였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나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이거 내가 사서 어떤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나를 다 따져보게 되는데 일단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건 가격은 지금 올라간다라는 기대들이 있는 상황에서 차입 여건, 돈을 빌리는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때 물론 이제 목적은 되게 좋았죠. 매년 그 금리 변동에 연동돼 있는 그런 위험한 대출들을 안정시키자라는 걸 갖고 무려 20조 원을 가지고 해줬는데 그게 정말 실수요자 장기 내 집 마련 돕자 했는데 그게 실수요하고 투기하고 뭐 경계가 없잖아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처럼 떠나가서 그 금리밖에 안 돼라고 신호를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글로벌하게 부동산 시장들이 특히 미국 같은데 뭐 다시 끌어오르는 데다 유동성이 좋으니까 휴화산이라는 표현에 저도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풀려 있는 그 돈이 생산적인 대로 투자가 되고 그래서 증시가 화랑을 보이고 경제가 살아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물꼬를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물꼬를 터야 돼요? 우리 인철 소장이 아까 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10년 보유한 집들 좀 양도세 관련돼서 물꼬를 좀 이제 좀 텄다라는 말이 있는데 좀 팔도록 시장에 내놓도록 그렇죠. 만든다는 거죠. 그게 또 어불성설인 게 정부가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면서 8년 이상 보유하도록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8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중과를 안 하니까. 또 종부세도. 근데 2주택 이상 보유 주택 수가 220만 채나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지 않고도 임해물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공급 효과가 있어요. 근데 팔지 못하게 막아놓고 양도세는 중과한다고 해놓고 시간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알겠어요. 그건 뭐 우리 지난해 연말에 어쨌든 시장에 매물이 조금 더 나오도록 하는 정책 이거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동산 시장은 그렇고 제가 좀 아까 던진 질문은 그 부동자금들이 정말 생산적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중적으로 최근에 정부 잣대가 저는 이중적이다는 말을 부동산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식도.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서 그 대주주 요건들이 되게 강화되고 또 금융종합과세 굉장히 강화되고 매년 뭐 나오는 게 지금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한다 그러는 걸 매년 나오는 세세개편한테 보면 1,000만 원으로 내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근데 요새 뭐 이자 소득 얼마 되겠어요. 대부분 그 배당이거든요. 배당이라든가 매매 차익 쪽인데 그런 쪽에 대한 세금은 잔뜩 올리겠다 그러면서
뭐 부동산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생산적인 데 안 간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 부양이라는 것 또는 주식시장이나 좀 벤처 자금들로 가려고 사람들 좀 유도하려면 이 물꼬를 그쪽에서 세금 관련 쪽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특히 그 매년 반복되는데 매년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주식 매도하는 거 뉴스 보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금 피하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연말 또 기준이에요. 굉장히 후진적인 거죠. 아니 사람이 매매를 했으면 손실 본 계좌도 있고 이익을 본 종목도 있으면 이게 상계하게도 해주고 또 그 계좌가 매매됐을 때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연말로 하니 그 전에 연말 가기 전에 다 팔자 이러면서 매년 연말마다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혁신적인 어떤 산업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생산적인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하고 또 부동산에만 몰린 편견이 문제다라고 하면 말하지 말고 대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증시 화랑을 끌 수 있는 세제 정책.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친다면 이 세제는 이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통행세가 많아서는 거래세가 많아서는 굉장히 후진적인 세제 정책일 수밖에 없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민간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80%. 지금 공공이나 이제 큰 기업형은 굉장히 맞습니다. 적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을 한꺼번에 이제 정상적으로 할 방법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맞아요. 정부가 돈이 막 몰리는 강남 집값과 전쟁해서는 못 이깁니다. 정부가 할 일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확보. 그것만 꾸준히 해나가면 분명히 효과를 보거든요. 나중에. 유치원도 비슷하거든요. 공공 유치원은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사립 유치원이 문제예요. 자, 올 한 해 경제 2019년이 워낙 안 좋아서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진다. 그러나 큰 기대는 어렵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홍춘욱 겸임교수 두 분께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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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